동네에서 한의원 간판 내려가는 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떠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침은 형식만 남았고 한약은 그냥 장사가 됐다. 수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한의원 371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매달 60곳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문을 닫은 곳도 매달 50곳에 달했습니다. 여는 만큼 사라지는 흐름이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한의학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훨씬 깊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 몰락의 비용을 한의원에 한 번도 안 간 여러분까지 나눠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정체를 단서 하나씩 따라가며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자, 동네 한의원 간판 내려가는 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어제까지 불이 켜져 있던 곳입니다. 오늘은 유리문에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습니다. 임대문의. 그저 한두 곳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올해 2025년 상반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한의원 371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매달 60곳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문을 닫은 한의원도 매달 50곳 안팎이었습니다.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어딘가에서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래만의 일이 아닙니다. 몇 해째 새로 여는 수만큼 그대로 문을 닫는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한 해 반짝하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한의원만의 문제입니다. 의원이나 병원과 비교해도 한의원의 폐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망하는데 왜 사람들은 등을 돌렸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의원에 다녀온 분들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침은 형식만 남았고 한약은 그냥 장사가 됐다. 침은 형식, 한약은 장사.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제로 한 영상에서는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긴 댓글이 좋아요 320개 가까이 받았습니다. 바로 아래 댓글도 비슷한 내용으로 240개 가까이 받았습니다. 다들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대충 침 몇 대 맞고 비싼 한약을 권유받고 나온 경험 말입니다. 마음이 떠나니 발길도 끊깁니다. 숫자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방 치료를 받아본 사람의 비율 2022년에 71%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67%로 내려갑니다. 짧은 사이에 빠져나간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이 등을 돌렸습니다. 20대 중에 한방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셋 중 1명꼴입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10명 중 9명에 가깝습니다. 한의원을 찾는 외래 환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20대와 30대를 다 합쳐도 열에 하나 정도입니다. 한의원은 지금 젊은 손님이 거의 끊긴 가게입니다. 그러면 값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킨집이 아닙니다. 한 마리 더 준다고 손님이 2배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이 식은 손님은 가격표를 본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상입니다. 매일 닫히는 간판, 그리고 떠난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망하는데 왜 자꾸 새로 여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다들 침은 외면하고 한약만 권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가 구조입니다. 동네 한의원을 무너뜨린 건 딱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환자는 그대로인데 한의원만 자꾸 들었습니다.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2023년 약 2만 8천 명에서 2024년 약 2만 9천 명으로 해마다 700명 넘게 새로 쏟아집니다.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을 길게 내다본 추계마다 한의사가 필요한 수보다 남아돈다는 경고가 반복됩니다. 환자는 늘지 않는데 면허만 매년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명의 환자를 여러 곳이 나눠 먹습니다. 한의원이 치킨집이라면 가격을 내려서 손님을 2배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한 군데 아픈 사람이 값이 싸졌다고 2배로 아파서 오지는 않습니다. 환자는 정해져 있는데 나눌 입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결국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수익 모델의 함정입니다. 한의원의 본업은 침입니다. 그런데 기본 침을 한번 맞으면 환자가 내는 돈은 하루 1,000원대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이 쳐주는 값까지 다 더해도 4, 5천 원 선입니다. 침만 놓아서는 임대료도 못 건집니다. 반대로 한 달치 한약, 그러니까 며칠에서 몇 달치 지어주는 첩약은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몇 달 치면 100만 원을 넘기는 일도 흔합니다. 같은 환자 한 명을 앉혀놓고 침은 1,000원짜리 적자고 한약은 수십만 원짜리 마진입니다. 이러니 어느 쪽을 권하겠습니까? 침으로는 못 버티니 한약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환자도 이걸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침 맞으러 갔는데 자꾸 비싼 한약 이야기가 나오면 치료가 아니라 영업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신뢰가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신뢰가 벗겨진 자리는 곧바로 세 번째 문제, 소비자 이탈로 메워졌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할 것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운 없을 때 보약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과 유산균, 오메가3를 삽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3년 약 6조 2천억 원으로 5년 사이 27%나 커졌습니다. 보약의 대표격이던 홍삼은 1위 자리는 지켰지만 1년 만에 1조 2,900억 원에서 1조 1,7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한쪽 시장은 27% 부풀고 그 안에서 홍삼만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한약이 비싸고 효과도 긴가민가한 사이 편의점에서 집어오는 영양제가 그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아예 한의원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한방치료를 받아본 비율이 20대는 31%인데 60세 이상은 87%입니다. 윗세대만 남고 아랫세대는 통째로 빠져나간 시장, 이건 천천히 늙어 죽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의원은 너무 많아졌고 침으로는 못 버티니 한약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에 질린 사람들은 영양제로 갈아탔습니다. 새로 열어도 다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1,000원짜리 침으로는 못 버티는 적자 구조가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을 점점 더 어두운 쪽으로 밀어붙여다는 겁니다. 그 몸부림은 곧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1조 원짜리 범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은 처음엔 작은 권유에서 시작됐습니다. 침 한 번 맞으러 갔을 뿐인데 진료실을 나서기 전 한약 이야기가 꼭 따라붙습니다. 이번 기회에 몸 한번 제대로 다스리셔야죠. 한 달치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몇 달치를 권하면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일도 흔합니다. 앞에서 봤듯 침으로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한약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장사의 영역이라고 칩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권유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할 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방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연령은 60대 이상입니다. 외래진료 청구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7%가 바로 이분들에게서 나옵니다. 몸이 여기저기 불안하고 권하는 말을 차마 거절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불안을 정확히 파고드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 나이에 이것까지 안 하시면 두고두고 후회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한번 결제하면 다음엔 더 비싼 걸 권합니다. 치료가 아니라 물건 파는 말처럼 들리는 순간 환자가 가졌던 신뢰는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한의원에 갔다가 영업사원을 만난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개인의 일탈이라면 지금부터는 조직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 1조 1,571억 원이었습니다. 적발된 인원만 10만 5,743명, 4년 연속 1조 원을 넘겼고 한 건당 규모가 커지는 고액화가 뚜렷했습니다. 적발된 게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들키지 않은 건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누가 끌려 들어갔느냐입니다. 50대와 60대가 전체 적발 인원의 40%를 넘습니다. 60대만 2만 1천 명에 달합니다. 몸이 약한 윗세대가 그만큼 많이 휩쓸린 겁니다. 그리고 적발된 금액의 절반은 자동차 보험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건을 들여다보면 수법이 놀랄 만큼 구체적입니다. 부산의 한 한방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비싼 보약과 피부 미용 시술을 받게 한 뒤 서류에는 전혀 다른 치료를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원래는 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없는 시술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감쪽같이 둔갑시킨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멀쩡한 치료비로 보이니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 한 곳에서만 103명이 검거됐고 병원장과 간호사는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빼낸 보험금이 약 10억 원, 한 사람당 평균 1,000만 원 꼴이었습니다. 한 동네 병원 한 곳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양방진료를 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치매를 앓는 70대 전문의의 면허를 빌려 쓴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의료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찍어내는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 작은 한약 권유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순한 권유가 약자를 향한 협박으로, 그 협박이 다시 조직적인 서류 조작으로,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 계단을 하나씩 밟고 내려간 셈입니다. 모든 한의원이 그렇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묵묵히 침을 놓던 정직한 한의원까지 함께 의심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1조 원이 넘는 돈, 누군가는 분명히 이 돈을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청구서가 결국 누구한테 날아오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의원에 한 번도 안 간 여러분의 보험료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다친 분들의 치료비, 그러니까 경상치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이 경상치료비의 약 60%가 한방에서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1조 1,032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9.7% 더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병원, 그러니까 의과는 5,679억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10.6% 줄었습니다. 한방은 의과의 2배 가까이 받아가고 그것도 매년 불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한방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멍이 좀 들고 목이 뻐근한 정도인데 치매, 약치매, 한약까지 줄줄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는 한의원이 11,261곳, 전국 한의원의 76.4%에 이릅니다. 10곳 중 7곳 넘게 자동차 보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손보험에서 더 크게 터집니다. 실손보험은 영수증을 내면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쳐주지 않아서 병원이 값을 마음대로 정하는 진료, 이른바 비급여가 여기로 쏟아집니다. 2023년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으로 내준 돈이 11조 9천억 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새는 항목 몇 개만으로 3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실손보험으로 나간 보험금이 무려 16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1% 넘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은 한 해에만 1조 8,700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의 57%가 건강보험이 안 쳐주는 비급여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새는 구멍이 막히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누군가 과하게 받아간 그 돈은 어디서 메울까요? 보험사는 손해를 그냥 떠안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험료를 올려서 전체 가입자에게 나눠 매깁니다. 결국 한의원 한 번 안 간 나의 보험료가 남이 받은 과잉진료 청구서를 함께 갚는 셈입니다. 멀쩡한 내가 남의 영수증을 나눠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구조를 정면으로 끊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2026년 5월 6일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왔습니다. 5번째 세대라서 5세대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삼성과 현대, DB를 비롯한 손해보험사 16곳이 일제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보험은 그동안 돈이 가장 많이 새던 항목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를 아예 보장해서 빼버렸습니다. 설령 받더라도 환자가 절반은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마음대로 받고 보험으로 다 돌려받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정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가벼운 사고 환자에게 놓는 약침 횟수의 기준을 세우고 한약을 한 번에 열흘치씩 지어주던 것을 1회치로 줄이도록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해 수백억 원이 덜 셀 것으로 봅니다. 오래 방치됐던 구멍을 이제야 정면으로 막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은 몇 세대인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내 보험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가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동매 한의원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정작 한의학 자체는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동매 한의원이 매일 문을 닫는 동안 해외에서는 침과 한방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의학과 침술 시장은 조사기관마다 규모는 다르게 잡지만 공통적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거의 2배로 커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침술 시장은 해마다 2자릿수 성장이 점쳐집니다. 숫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은 침술 클리닉을 직접 운영합니다. 하버드 의대는 자기네 의사들한테 침을 가르치는 연수 과정을 둡니다. 만성 통증, 암 환자의 통증을 다루는데 침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생한방병원은 2025년 12월 세계보건기구가 뽑은 혁신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1175곳이 지원해서 21곳만 뽑힌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망한 건 한의학이 아닙니다. 침을 형식으로 만들고 한약을 장사로 만든 한국식 영업 모델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6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62년 침과 뜸만 전문으로 놓던 침구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새 면허 발급이 끊겼습니다. 더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밀린 겁니다. 그 뒤로 침구사는 1명, 2명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1960년대에 면허를 받은 분 2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잃으면 직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 선례가 지금 한의원을 향해 다시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의원을 다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한의원을 알아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처음 가자마자 비싼 한약부터 권하는 곳은 한 번 의심하셔야 합니다. 진료보다 판매가 먼저인 곳입니다. 둘째,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한계까지 솔직하게 말해주는 곳을 고르십시오. 셋째, 한약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이 되는 첩약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월경통이나 허리디스크 같은 일부 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30만 원 하던 한약을 본인 부담 30%, 9만 원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침은 형식, 한약은 장사. 이 한 문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매 한의원이 무너진 건 한의학이 실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침이라는 본질을 형식으로만 남겨두고 한약과 과잉진료라는 장사 쪽으로 산업 전체가 기울어진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한의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여러분의 보험료로 돌아왔습니다. 멀쩡한 내가 남의 청구서를 나눠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 드디어 그 구조를 끊는 변화가 시작됐었습니다. 5세대 실손이 과잉진료의 통로를 막고 정부 대책이 새던 돈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망할 곳이 망하고 나면 그제야 진짜가 보입니다. 오늘 단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십시오. 침은 형식, 한약은 장사. 이 한마디면 다음에 한의원 문을 열 때 무엇을 봐야 할지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한의원에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이런 숨은 구조를 계속 짚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조의 졸돈으로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여든을 앞둔 한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300억짜리 공장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의 시대입니다. 2026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노조에 함부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고 원청까지 교섭 테이블에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인 5월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8일간 공장을 멈추겠다고 예고했고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남기고서야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노조의 힘이 이렇게 세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23년 전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가 노조와 협상하는 대신 회사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원을 자르지 않았던 알짜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장이
왜 멀쩡한 공장을 자기 손으로 부숴버렸을까요? 30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노인이 진짜로 손에 쥐려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내려온 한 실향민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재준. 그가 안양에서 부도난 인쇄용지 업체 하나를 떠왔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공장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회사가 바로 삼덕재지였습니다. 이 회사가 다룬 건 화려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폐지였습니다. 그 폐지를 모아 다시 녹이고 눌러 두꺼운 종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과자 상자, 화장품 상자, 약포장 상자, 그 단단한 종이판이 전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버려진 종이가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연매출 약 46억 원, 영업이익은 약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속이 꽉 찬 알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빚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은행 돈으로 굴러갑니다. 빌려서 키우고 갚으며 버팁니다. 하지만 삼덕재지는 달랐습니다. 남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으로만 회사를 돌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빚이 없으면 매출이 끊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건이 안 팔려도 한참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회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곧 보시게 됩니다. 그 힘이 증명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수많은 멀쩡한 회사가 그때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삼덕재지는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빚이 없으니 버틸 체력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체력을 직원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줄일 때 이 회사는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갔습니다. 전재준 회장에게 회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직원의 경조사를 직접 챙겼습니다. 명절 보너스를 거른 애가 없었습니다. 회사라기보다 한 가족에 가까웠습니다. 회장은 그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회사는 황금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빚 없이 매년 이익을 낳고 직원을 품어주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위를 가진 주인이라면 그 거위를 평생 애지중지 키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위의 목을 비튼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했던 회사가 단 46일 만에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회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해 7월 사내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합니다. 그 전까지 노사관계는 큰 잡음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직원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빠르게 식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요구는 임금이었습니다. 처우를 더 올려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일한 직원들의 정당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사도 그 정도는 들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구가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갑니다. 임금 다음은 보너스였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경영과 인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쓸지, 회사를 어떻게 굴릴지 그 결정에 노조가 함께 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이 그어졌습니다. 처우를 올려달라는 건 협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경영권과 인사권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사의 핸들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장이 멈춥니다.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멈춘 기계는 좀처럼 다시 돌지 않았습니다. 파업은 무려 46일간 이어집니다. 그동안 공장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종이를 찍어내던 라인이 통째로 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삼덕재지가 만들던 건 포장 상자였습니다. 과자도 화장품도 약도 그 상자에 담겼습니다. 납품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끝입니다. 거래처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안 나오자 거래처는 다른 회사를 찾습니다.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거래선이 흔들립니다. 한 번 떠난 거래처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출은 곧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의 뿌리가 조금씩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노조가 처우 개선을 외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선 지점이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손을 대려 한 것, 거기서 갈등이 풀 수 없게 꼬여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양쪽이 쥔 카드의 수가 달랐습니다. 회사는 여러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버틸 수도, 공장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문을 닫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어땠을까요? 노조가 손에 쥔 카드는 사실상 한 장뿐이었습니다. 바로 파업이었습니다. 공장을 멈춰서 회사를 압박하는 것, 그 한 장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믿었습니다. 회사가 결국 손을 들 거라고 말입니다. 기계가 멈추면 회사가 가장 급할 테니까요. 이 정도 버티면 양보를 받아낼 거라 계산했습니다. 설마 회사가 진짜 문을 닫겠어? 여기까지 가겠어? 노조의 머릿속엔 그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모든 걸 무너뜨린 첫 번째 계산 착오였습니다. 노조는 믿었습니다. 버티면 회사가 굴복할 거라고, 파업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더 아쉬워질 거라고. 그런데 이 믿음은 처음부터 3번 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에 쥔 카드 수를 잘못 셌습니다. 노조는 자신이 회사와 같은 무게로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쥔 카드는 수가 달랐습니다. 노조가 쥔 카드는 단 한 장, 파업뿐이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 그게 노조가 꺼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반면 회사가 쥔 카드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공장을 계속 돌릴 수도 있고, 공장을 팔 수도 있고,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지를 통째로 내놓는 선택지까지 있었습니다. 한 장으로 여러 장을 이기려 한 겁니다. 노조의 첫 번째 계산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잘못 봤습니다. 파업은 결국 버티기 싸움입니다. 먼저 지치는 쪽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빚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매출이 끊겨도 쌓아둔 체력으로 한참을 버틸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다릅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다음 달 카드값, 그 다음 달 학원비, 또 그 다음 달 대출이자, 길어야 몇 달입니다. 회사는 해를 버티고 직원은 달을 버팁니다. 출발선부터 체력이 달랐습니다. 노조의 두 번째 계산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보너스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회사와 작은 회사는 남는 돈의 폭이 다릅니다. 100원을 팔아 30원이 남는 회사와 10원이 남는 회사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같은 인상폭이라도 작은 회사에는 곧 적자로 돌아옵니다. 남는 돈이 얇은 회사에 큰 회사의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착오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망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회사가 먼저 항복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접고 자산을 지키는 길. 공장 문을 닫아도 땅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는 사라져도 회장의 손에는 자산이 남습니다. 반대로 직원에게는 회사가 곧 전부입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조도 함께 사라집니다. 노조의 세 번째 계산이 틀렸습니다. 이건 마주보고 달리는 두 대의 차와 같았습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싸움. 그런데 한쪽은 부딪혀도 살아남을 차였고 다른 쪽은 부딪히면 끝나는 차였습니다. 노조는 회장이 먼저 핸들을 꺾을 거라 믿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조가 상상조차 못한 카드를 꺼냅니다. 2003년 7월 11일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같은 장면을 예상했습니다. 회장이 한 발 물러서리라고 말입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거나 요구 조건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거나 46일이나 멈춰선 공장입니다. 거래처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손해는 매일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에게도 더는 버틸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무릎을 꿇는 그림, 그게 그날 모두가 그렸던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장을 닫겠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수정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안양공장의 문을 영원히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노조와는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혼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공장이 서 있던 그 땅을 안양시에 통째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로 약 300억 원짜리 부지였습니다. 노조에 돌아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압박하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2003년 11월 안양공장은 실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 년간 돌아가던 기계가 멈췄고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 60여 명이 한날 한시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황금을 낳던 거위의 목을 회장은 자기 손으로 비틀어버린 겁니다. 파업을 시작할 때 노조의 머릿속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마 회사가 진짜로 문을 닫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빚 한 푼 없는 알짜 회사를 누가 제 발로 부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없습니다. 말로만 떠돌던 이 한 문장이 그날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릴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회사가 사라지는 순간 노조라는 이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협상 페이블도, 다음을 기약할 직장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웃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의 오판이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장면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300억 원입니다. 평생을 풍족하게 살고도 남는 돈입니다. 공장을 닫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땅을 팔아 회장이 직접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그 큰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통째로 안양시에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회장의 진짜 계산이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이 그 300억을 그냥 챙겨 떠났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노조와 싸우다 공장을 부수고 돈만 들고 사라진 냉정한 사장, 딱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300억을 시민에게 통째로 기부하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생을 일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훌륭한 기업인. 같은 결정인데 이름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쩌면 회장은 그 300억으로 명예를 산 것입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돈을 명예로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부지는 삼덕공원이 되어 2009년 시민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14m 높이의 굴뚝 조형물이 세워졌고 그 곁에는 회장의 흉상이 놓였습니다. 안양시는 기증을 기려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정했고 회장은 2008년 안양시 명예시민이 됩니다. 내국인으로는 첫 번째였습니다. 노조와의 싸움은 잊히고 회장은 그렇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넓은 공원 어디를 둘러봐도 회장의 이름은 표지석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60가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60명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통계가 그 빈자리를 대신 말해줍니다. 43를 넘긴 중장년이 회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넉 달이 넘습니다. 어렵게 다시 취직해도 소득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60대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벌이가 평균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평생 종이를 만들던 손이 경비실로, 청소일로 옮겨갑니다. 월급은 절반으로 깎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평범한 현실입니다. 회장은 명예를 얻었고 시민은 공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60가구의 삶이 치렀습니다. 어쩌면 이 공원은 한 회사가 사라진 자리에 세워진 노사 갈등의 무덤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문장을 다시 마주합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조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노조가 지키려던 일자리도 60명의 밥벌이도 전부 함께 사라집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23년 전 남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다시 2026년 오늘로 돌아옵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노조에 함부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쟁의를 벌일 수 있는 범위와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까지 크게 넓힌 법입니다. 한마디로 노조가 손해준 카드가 23년 전 삼덕재지 노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2달 뒤 그 시대의 첫 시험대가 펼쳐졌습니다. 5월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총파업을 단 1시간 반 앞둔 5월 20일 밤 극적인 잠정합의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중재한 끝에 벼랑 끝에서 멈춘 겁니다. 일주일 뒤 찬반 투표에서는 73.7%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고 평균 임금은 6.2% 올랐습니다. 회사도 멈추지 않았고 노조도 손해준 것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건이 정확히 갈립니다. 삼성은 벼랑 끝까지 갔지만 끝에 맺을 줄 알았기에 회사도 살고 노조도 얻었습니다. 삼덕재지는 협상을 매듭 지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발 더 나아가려다 끝맺음 자체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른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가 아니었습니다. 끝을 어떻게 맺느냐,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노조가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기댈 수 있는 직장인은 100명 중 13명뿐입니다. 나머지 87명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 한 장조차 없습니다. 삼덕재지 노조보다 더 무방비한 사람이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라지는 일은 이제 23년 전 60가구의 특별한 비극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증발하는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한 해 100만 번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덕재지가 우리에게 남긴 한 문장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조도 일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안양의 그 공장 자리에 남은 건 노조도 일자리도 아닌 회장의 흉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